안녕하세요, 닥터 썰전입니다. 저번 화는 우리 모두가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걸 좀 알려주는 화였고, 익순이랑 교수가 이제 또 만난 이야기가 좀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마 그런 이야기, 러브스토리를 조금 풀어나가지 않을까요? 모든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랑이니까요. 그럼 오늘 10회 고고! 제가 먼저 꼭 전화할게요. 바쁠 것 같아서 이렇게 문자 남겨요. 와, 새벽 1시 수술이나 시술 당직을 쓰다 보면은 하루가 진짜 길어져요. 그래서 연애할 때 그런 건 있어요. 여자 의사들은 남자 의사를 거의 다 대부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저런 레지던트 생활이나 인턴 생활을 밖에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저희가 의사는 누구랑 결혼하냐 이런 주제도 있지만, 여자 선생님들은 대부분 남자 의사랑 결혼합니다. 진짜. 병원에서 저렇게 교수랑 레지던트랑 커피숍에 저기 나란히 남녀가 둘이 앉아있으면 100% 연애하는 거죠. 병원에 아마 제가 봤을 때 직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 휴게 공간 같은데, 제가 일했던 곳에는 저렇게 직원들만을 위한 라운지가 있지는 않았어요. 가족 간의 기증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순수성을 증명하는데 그 승인 절차가 까다로워서 시간이 꽤 걸려요. 예전에는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장기 매매 같은 불법적인 일들 막기 위해서 지금은 코노스라는 정부 기관에서 관리를 합니다. 얘 지금 다 죽어가요? 자세한 설명은 나가시면 코디네이터 선생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근데 레지던트들이 다 교수님 옆에 붙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외래 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코디네이터라는 선생님들이 담당 교수님 몇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교수님과 관련된 자세한 설명이나 뭐 수술 일정 이런 거에 대해서 다 해주시는 분이에요, 쉽게 말해서. 실제로 이렇게 가족이 아닌 이제 친구가 해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들었던 이제 에피소드가 저랑 이제 친한 1년 5구 선배인데, 주말 드라마인가 뭔가 드라마를 보다가 또 이런 비슷한 장면이 있었나 봐요. 형수님께서 동훈이가 아파서 이런 상황이 되면 해줄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 선생님이 바로 당연히 할 거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자기의 뭔가를 이렇게 떼서 준다는 게 큰 결정일 텐데,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다시 감사드린다는 마음만 받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렇게 마비가 있는 환자들은 우리가 급성기에 치료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머리 상태가 안정이 되면은 빠른 재활을 해서 일상생활로 돌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재활학과로 전과를 합니다. 신경외과랑 재활학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보통 이제 재활의학과에서 재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협진을 내죠. 왜냐면 더 이상 신경외과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협진을 해서 과가 전과가 바뀝니다. 실제로 신경외과랑 재활의학과랑 이렇게 좀 컨택이 많아요. 아무래도 신경외과에서 수술을 하고 재활치료를 이제 재활의학과에 맡기다 보니까. 실제 제 동기 중에 한 명은 신경외과인데, 결혼을 같은 경우는 재활의학과 의사랑 결혼했어요. 찐을 많이 보는 과들은 그만큼 얼굴을 좀 많이 마주치다 보니까 더 친해지고 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들 파트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턴들이 바뀌어요. 산부인과는 상과, 그리고 부인과, 이렇게 교수님들이 다 달라서 몇 개월마다 이렇게 텀이 바뀌면서 다른 과목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기증을 하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증자 수술이 안전하다고 여겨지고 있지만, 외국 사례에서는 기증한 분이 사망하거나 남은 간이 기능을 못해서 건강한 사람이 기껏 기증을 한 후에 본인도 이식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만큼 어렵고 위험한 수술입니다. 저희가 의사지만 내가 만약에 내 친구의 기증을 선뜻 나설 수 있을까, 수술대에 오르는 기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정말 쉽지가 않죠. 저 자리 앉기까지 저 사람들은 가족들과도 정말 상의를 많이 했을 거고, 과연 저도 살아오면서 저런 친구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네요, 진짜로. 우리가 막 겁주려고 의사들이나 이제 선생님들이 저런 위험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확률이 낮아도 그 확률이 나한테 오면 나는 100%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설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집 얘기 털어놨을 때 여자친구가 자기는 괜찮다고는 하는데 많이 놀란 것 같았고, 결혼식이 코앞인데 시아버지 될 사람이 못 온다고 하니까 당연히 궁금해하시고 꼬치꼬치 물어보셨겠지. 시아버지 될 사람이 시어머니 될 사람을 때려서 코뼈가 골절되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고막에 나갔다고. 뭔가 이제 뭐 꼭 이런 일만이 아니더라도 뭔가 걱정이 되고 의심이 될 때는 확인을 하고, 문제가 진짜 생긴 거라면 그에 따른 조치를 빨리 취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물론 그걸 받아들이고 하는 건 쉽지는 않겠지만, 그게 점점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얼굴 쪽에 골절이 있을 거라고 그 복선을 다 이렇게 미리 깔아놨어요. 겨울이가 왜 그렇게 폭력에 예민했었는지. 특히 이제 남자가 와이프를 때리는 거였으니까, 예전에도
때리면 안 돼요. 무조건 남자가 여자를 왜 때려요? 마음 아프죠. 나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로 인해서 저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거에 대해서 사실 이제 인턴 선생님도 그렇고 레지던트 선생님도 가정일이 있을 때 많이 그만두는 경우들이 조금 많아요. 힘들어서 포기하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불가피하게 내 일이 아닌 타의에 의해서 그만두는 경우도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이렇게 레지던트를 하게 되면 또 타지 생활을 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사실. 왜냐면 결국에 병원 근처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독립을 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가족들한테 조금 소홀하게 되고 연락도 잘 못하고, 왜냐면 진짜 연락할 시간도 없고 시기를 겪는 그런 과정들이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데 대학 교수님들은 이제 오래 진료를 하다 보면 해외로 연수를 갈 수 있어요. 이제 발달된 나라에 가서 그런 새로운 의술, 의학들을 유명한 교수님 밑에 가서 배우고 오는 거죠. 갔다 오면 병원에 목줄 채워지는 것처럼 기본으로 몇 년 있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일을 안 하는데 월급을 주거든요. 근데 대학에서 이제 스텝 하시는 분들은 저런 연수 기회가 오게 되면은 항상 그걸 붙잡고 싶어 해요. 왜냐면 사실 가고 싶다고 무조건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실 가게 되면은 뭐 보통 또 결혼하신 분들 많을 테니까 가족들이랑 같이 가면은 어찌 보면 해외 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이기도 하고, 커리어적으로도 뭔가 좀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많이들 가고 싶어 하시지. 자, 여기서 하나 알려드려야 될 게, 의사들은 교수가 되면은 3, 4년 정도 임상 과정을 거치고 외국으로 연수 갈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병원마다 좀 다르고 대학마다 좀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1년에서 많게는 1년 반, 그걸 더 넘길 순 없고, 보통은 그 기간 동안에는 병원에서 어느 정도 경비도 좀 부담을 해주는 게 있어가지고 보통은 가게 되는 나이대가 딱 저 나이대예요. 40. 왜냐면 교수가 되고 한 4년 정도 임상 과정이 있어야 되니까 딱 그때 갑니다. 교수님이 유일한 사람인 거 아시죠? 뭐가? 우리 부부 보고 왜 아기 안 갔냐고 안 물어보는 사람. 결혼 초엔 제가 공부하느라 와이프 혼자 벌면서 양쪽 집에 용돈도 보내드리고 하니까 엄청 빠듯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초반엔 당분간 아이 갖지 말자고 했죠. 그리고 결혼하고 5년 정도 됐을 때 둘 다 아기 좋아하니까 이제 갖자 해서 가지려고 했는데, 이게 또 막상 가지려고 하니까 잘 안 생기더라고요. 우리 부부 노력 많이 했어요. 와이프가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저희는 알잖아요. 사실 요즘 정말 난임 부부들도 많다고 듣고 있고, 실제로도 어렵기도 하고, 물론 이제 사회적 풍토가 예년에 비해서 뭐 출산율도 낮아지고 뭐 그런 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최고의 애국은 애기 출산, 애기를 낳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도 신혼 땐 그랬습니다. 애기 없을 때 신혼 때는 정말로 이야기꽃이 마를 시간이 없었죠. 그때 심지어 군대였는데도 할 얘기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여러분도 결혼하실 때는 꼭 대화만 나눠도 행복한, 보고만 있어도 행복한 그런 분이랑 결혼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새 난임 부부가 생각보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요새 쌍둥이가 사실 많거든요. 쌍둥이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 난임 부부들이 많다 보니까 병원에 가서 이제 배란이 잘 되게 주사를 맞아요. 난소에서 배란이 동시에 되나 보니까 그렇게 해서 쌍둥이가 되는 경우도 있고, 병원 가서 임신을 하면서부터 쌍둥이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친구 사이에 근데 이 시기 적합하려면은 일단 혈액형이 맞아야 되고 RH 타입이라는 게 맞아야 되는데 확률적으로는 되게 솔직히 낮긴 하죠. 이제 약까지 들어가면 금방 괜찮아질 거야. 그래도 병원에서 아파서 다행이다. 요새 급성 장염 환자들 꽤 있어요. 음식 때문인 것 같은데 당분간은 음식 조심해서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변 검사하신 거 결과가 나왔는데요. 유린 HCG 포지티브야. 이 임신이라고요? 가임기 여성인 때는 배가 아프면 무조건 합니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배가 아플 때는 무조건 하는 검사, 루틴 검사입니다. 저렇게 응급실 가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임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항상 꼭 물어봐요. 엑스레이나 CT를 찍을 때 차폐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분들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원래 이런 가임기 여성들은 복통으로 응급실을 오면 감별 진단이라는 걸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자기도 모르는 임신했을 때 우리가 약을 쓰거나 뭐 검사를 조심해야 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제 유린 HCG라는 검사를 아마 루틴으로 확인을 할 거야. 자궁 안에 정상적으로 임신이 잘 되어 있고, 아기 사이즈로 봤을 때 벌써 임신 10주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자궁 벽이 약간 두껍긴 한데 이건 경과를 보면 될 것 같고요. 아기가 지금은 3cm 정도로 작지만 아기의 손발이 조그맣게 보이고 심장이랑 주요 장기들이 형성되고 있는 상태예요. 엽산은 언제부터 먹으면 되나요, 교수님? 저 자연분만 할 수 있어요? 수술도 상관없어요. 예정일이 언젠가요, 그럼?
예정일은 12월 2일이고요. 자연분만이나 제왕절개 여부는 아기가 좀 큰 다음에 아기 위치를 봐야 하니까 그때 가서 정하면 됩니다. 자, 첫째, 그러니까 애를 낳으신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 초음파를 볼 때 가슴이 되게 짠하죠, 뭔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나이가 많다고 해서 애를 갖는 거, 그다음에 낳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망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35을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나름 고령으로 정하긴 하는데 뭐 연예인들 보면은 40 넘어서도 잘 낳잖아요. 그게 뭐 연예인이라서 특별해서가 아니라 의학이 많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조기에 뭔가 진단이 되고 일찍 낳아도 뭔가 대처를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망설이시는 분들은 임신을 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주저하지 않고 꾸준하게 이제 아기를 낳으셔서 그 기쁨을 극대화시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긴 저렇게 아기가 움직이는 모습을 좀 와이프가 보고 갑자기 울고 있는데 저렇게 아기가 보고 있는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은 마음이 이게 아무리 뭐 드라마에서 과장된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럴 것 같아요. 보통 10주, 2개월 안에 아기의 중요한 기간들은 다 만들어져요. 그래서 임신하고 1분기 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초기가. 심장 소리는 빠르면 5주부터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엽산은 왜 먹냐? 임신을 하면 엽산을 꼭 먹어줘야 되는데 그게 비타민 10이거든요. 아기들한테 그 신경계통이 좋으라고 엽산을 먹으라 합니다. 근데 이건 약간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게 1박 2일이든 이런 일정을 잡았을 때 저희가 저런 당직콜은 당연히 안 받는 시점에 잡았을 텐데 말도 안 되지. 의사들, 수술한 의사들 다 그렇습니다. 네, 뭐 저 영화 보다가 결론 못 보고 나간 영화 꽤 있고요. 골프 치러 갔다가 전반만 치고 나간 적도 있고, 콘서트 갔다가 4부짜리 콘서트인데 늦어가지고 1부 빠지고 4부 때는 수술 생겨가지고 중간에 2개만 보고 온 임창정 콘서트 아직도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환자분 중에 저런 분이 있었어요. 수술하신 분이 펜션 한다 하셔가지고 꼭 오라고 해서 근데 실제로 한번 저희가 이제 갔거든요. 뭐 돈은 내고 갔죠. 근데 되게 잘 챙겨주셔서 되게 잘 놀았어요. 병원 생활을 하면 자주 약속을 잡기가 좀 힘든 게 이제 수술을 하는 과다 보면 혹은 이제 응급실을 좀 보는 과다 보면 퇴근 양상이 일정치가 않을 수가 있어. 새로운 일이 발생을 하고 하던 일이 뭐 딜레이 되고 좀 길어지고 하다 보면 그래서 실제로 뭐 우리 과 같은 경우도 뭐 저기도 알겠지만 딱 7시 끝난다는 그런 건 있긴 하지만 수술이 좀 더 많고 길어지다 보면 사실 뭐 더 늦게 퇴근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제 평일에는 그러니까 일을 하는 날은 약속을 잡기가 좀 힘들긴 하지. 진짜 저 라꾸라꾸 침대가 나왔을 때 병원에서 완전 히트 쳤어요. 히트. 왜냐? 저 쉴 수 있거든요, 사실 저렇게. 그래서 저게 진짜 교수님들 연구실에 되게 많았어요. 수술이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끝나지도 않고, 물론 빨리 끝나는 경우도 열에 9이지만 갑자기 밑도 끝 없이 미뤄져가지고 왜냐면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이송 직원이 늦게 왔다, 혈관이 잘 안 찾아진다, 뭐 30분 늦어지고, 수술하다가 뭔가 이벤트가 발생했다, 그러면 또 한 2시간 늦어지고, 이러다 보면은 원래 12시에 끝나야 될 수술이 3시에 끝나. 그래가지고 우리가 원래는 1시에 들어갈 수술이 4시에 들어가요. 안녕하세요. 지원이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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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사람도 부족한데 저라도 도와야죠. 석션 주세요. 죄송합니다, 교수님.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저는 선생님들이랑 다르게 3배 확대된 시야로 보고 있어서 조금만 흔들려도 제 눈에는 수술 중에 지진 난 거랑 똑같아요. 카사이 할 때는 포탈베인의 아주 작은 혈관들까지도 하나하나 타이로 해줘야 돼요. 근데 수술방에 안 차려줬는데 저렇게 환자가 들어오진 않거든요. 어느 정도 세팅을 해야 환자가 들어와요. 왜냐면 환자만 너무 빨리 들어오면 추운데 고생하잖아요. 보통 펜이랑 같이 있는 세트거든. 저 딱 펜이랑 수술하는 과에 따라서 펜의 종류가 조금씩 달라. 저거 사실 우리가 보통 쓰는 펜 중에 제일 두꺼운 펜이고 성형외과는 저거보다 훨씬 더 얇은 펜을 쓰기는 해. 저거 위치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유연석 교수 맞은편에는 퍼스트예요. 보통 퍼스트가 맞은편에 쓰거든요. 왜냐하면 시야가 교수랑 같이 볼 수 있는 레벨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인턴이 첫 번째 퍼스트 수술을 서 있거든요. 저거는 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수술을 할 때 보통 양손을 쓰는데 서전들이, 근데 만약에 누가 뭔가 기구를 주다가 이걸 툭 건드렸어. 툭 건드린 게 현미경상에서는 거의 진짜로 엄청나게 다르게 느껴지지. 그래가지고 폰 하나, 기구 하나 내려놓는 것조차 되게 조심스럽긴 하죠, 사실. 저기 안정원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루페를 껴가지고 이제 3배까지 확대해가지고 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돋보기를 보면서 수술하는 것과 돋보기를 보면서. 이야,
타이 연습 많이 했네. 이제 외과에서는 타이를 많이 하고요. 정형외과 이런 과들은 타이를 사실 요새는 잘 안 해요. 와, 여기서 타이도 연습을 한 거야, 저거는. 되게 이제 타이를 보통 하는 과가 있고 안 하는 과가 있긴 해서 서전들은 보통 다 할 줄은 아는데 여기 이제 원핸드 타이가 있고 투핸드 타이가 있어.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수술하는 과 애들은 이제 전공이 전연차 때 뭐 당직 쓸 때가 심심할 때니까 항상 이게 연습을 하기도 해. 이제 아무래도 유비무환이란 말이 있거든요. 비가 오면 환자는 적게 와요, 실제로. 근데 큰 환자가 와요. 사고가 나거나 이렇게 하면 더 크게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저런 이제 수술용 재료들은 이렇게 2중, 3중 포장이 되어 있어. 그래야지 외부의 오염으로부터 이제 이거를 스테릴하게, 그러니까 멸균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어서. 어떻게든 가람이 판막을 살려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 폐동맥 판륜이 작고 압력차가 많이 나서 그런 경우엔 추후에 재수술할 확률이 높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경판련 절개를 해서 수술할 수밖에 없었고 설명드렸던 대로 동종 이식 판막을 넣었습니다. 지금은 기능도 좋고 판막도 잘 작동하고 있으니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호모그래프트가 있고 제노그래프트라는 게 있는데 쉽게 말하면 호모그래프트는 사람한테 온 거야. 그러니까 아까 동종 이식 판막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같은 인간한테서 온 사체에서 왔겠지 아마. 죽은 사람들한테 그거를 이제 채취를 해가지고 해놓은 거고 제품화 시킨 거고, 제노그래프트는 뭐냐면은 돼지나 동물들의 그런 판막들을 가지고 와서 하는 경우인데 이럴 경우에는 거부 반응이 아무래도 좀 있을 수가 있지. 그러다 한 달 전쯤 광주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많이 다쳤다고. 고막이 나가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코뼈가 부러져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동의하냐고. 광주 가서 엄마를 보는데 엄마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요. 보통 이제 코뼈나 고막이 다치는 거는 이제 코뼈는 뭐 당연히 이게 주먹, 고막은 보통 이제 뭐 우리 표현하면 뭐 싸대기라는 표현이니까 손찌검으로 해서 보통 이제 고막이 다치는 경우가 흔하고, 갈비뼈는 보통 이제 왜냐면 손찌검보다 이제 발길질이죠, 어찌 보면. 혹은 이제 뭐 정말 넘어지면서 다치는 경우를 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 말한 것들이 사실 대표적인 어떤 폭력에 의한 외상이기는 해. 실제로 성형외과에서도 보통 얼굴 쪽 외상을 많이 보니까 그럼 보통 이제 코뼈 골절, 뭐 안화 골절, 그럼 광대뼈 골절, 보통 그런 것들이 당연히 있지. 근데 교수님, 저 항암 치료는 받지 않겠습니다. 아기 낳고 나서 그러고 항암 치료 받겠습니다. 뭔 소리야. 항암 치료를 안 받겠다니. 나랑 좀 전에 얘기했잖아. 왜 그래 진짜. 무슨 약을 쓸지도 모르고 검사도 많이 받게 될 건데 저 아기 낳고 나서 항암 시작하겠습니다. 가끔 환자분들한테 선택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릴 때가 있는데 그럼 저 역시 고민을 해요. 어떤 결정이 좋을까? 어떤 선택을 하시는 게 나을까? 그때 전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해결이 될 때가 많더라고요. 내 가족이라면 어떻게 할까? 실제로 외래에서 저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교수님 가족이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면 진짜 그냥 솔직히 있는 대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의학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직감에 의해서, 그리고 약간 인간적인 그런 감정에 호소해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맞으면 다행인 거, 아니면은 어쩔 수 없건데, 의사의 선택도 결국에는 어느 정도는 인간적인 부분을 포함을 하는 거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진료를 볼 때 뭐 환자분들과 상담을 하고 이제 수술 결정을 할 때 최종 선택은 사실 우리 환자분한테 맡기는 편이기는 해요. 과가 성형외과다 보니까 이런 모습 혹은 이렇게 변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뭐 옵션이 있다, 장단점 뭐 각각을 설명을 해드리고 그 중에 본인이 더 마음에 드시는 거를 이제 하시라고 보통 말씀드리거든요. 가고 싶은 길은 환자분들한테 직접 이제 선택을 하시라고 보통 말씀드리는 편이기는 해요. 근데 이게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미국에서 태아를 지키기 위해서 코로나 예방 접종을 안 맞다가 코로나 걸려서 태아도 죽고 산모도 죽었던 그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전 세계 엄마들은 다 대단한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 그래서 저렇게 많이 물어봐요. 선생님 가족분이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보통 이제 나이 드신 이제 환자들 골절 수술할 때 수술 받다가 잘못될 수도 있다 이런 설명을 하니까 보호자분들이 그런 말을 많이 물어봐요. 그럼 저는 항상 말해요, 똑같이. 저 같으면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 회차에서는 뭔가 이제 얘기하고 싶었던 큰 그림은 지금 생각해보면 항상 이 배우들이 끝나면 이제 밴드 노래를 부르잖아요. 전달하고 싶어진 메시지가 좀 같이 공유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조비의 이제 H My Life 가사처럼 각자가 추구하는 어떤 뭐 이상향이란 것도 있을 거고 혹은 뭐 원하는 목표에 따라서 각자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저번 화가 너무 잔잔했어가지고 적인 거 그리고 이제 좀 긴박한 병원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되게 좀 궁금하고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한 그 준환이의 러브라인이 어떻게 전개될지 되게 궁금하긴 합니다. 의사로서 또 되게 정보 전달도 되게 중요한데 인간적으로 또 공유하고 교감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드라마 자체가. 그래서 오늘은 좀 뭐 잔잔하고 조금 우울한 이야기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 갈수록 흘러가는 거 보니까 연애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아니라 약간 슬기로운 연애생활 같이 좀 느낌도 가고 있는데 펼쳐질 이야기 그리고 전공의들을 조금 힘들게 괴롭히는 교수님들 이야기가 이제 아마 다음 화에 좀 다뤄질 것 같은데 저희 유튜브 댓글에 또 어느 분이 또 올려주셨어요. 류쌤은 경어를 많이 사용을 한다. 근데 다른 선생님들은 좀 반말을 하는 것 같다. 그런 게 좀 보기 불편하다는 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컨셉 자체가 와이프가 딱 여기 있어요. 이쯤에 있어요. 저희 이제 와이프한테 설명하는 컨셉으로 하고 저랑 이 쌤은 그리고 쌤은 애석하게도 혼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카메라를 보면서 설명해주는 컨셉을 잡고 있기 때문에 조금 상황이 다르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오늘도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늦은 밤 닥설하세요.